이 특약 숫자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심장질환 전체 중에서 심근병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2.73%. 반면에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57.4%를 커버합니다. 확률만 놓고 보면 거의 25배 차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심근병증 진단비 보험료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장 확률은 25분의 1, 보험료는 2분의 1. 이 구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보다도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 설계사들 본인 보험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의 친절한 연지씨 김연지 팀장입니다. 여러분, 설계사들 본인 보험엔 안 넣는 특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객 보험엔 이 특약들이 아주 자주 들어가 있습니다. OTT 서비스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달에 몇만 원씩 자동 결제되는데 두세 달 동안 한 번도 안 쓴 서비스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보장받을 확률은 거의 없는데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특약들. 얼마 전 상담했던 고객분도 이랬어요. 보험료는 비싼데 뭔가 비싼 만큼 보장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확률은 낮고 효율은 떨어지는 특약들이 줄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이거예요. 이 특약들 설계사들 본인 보험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첫 번째는 암 수술비 특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암은 많이 걸리지만 암 수술비는 생각보다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입니다. 암은 분명 걸릴 확률도 높고 사망 원인 1위인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다들 암보험은 꼭 필요하다. 이 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암수술비 특약입니다. 암수술을 해야만 정해진 금액을 한 번 또는 매년 받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확률입니다. 보험료를 한번 볼게요. 40세 남성 기준 보장금액 1,000만 원일 때 1회 지급 암수술비 월 12,590원, 매년 지급 암수술비 월 17,660원, 암진단비 1,000만 원, 월 15,420원. 즉 암수술비는 진단비보다 약 20% 저렴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싸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암 수술비는 수술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20%라면 진단비와 비슷해지려면 암 환자 5명 중 4명, 즉 80%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암 환자의 80%가 수술을 할까요? 2021년 아산병원 암 환자 통계를 보면 연간 수술 건수는 22,839건입니다. 이 숫자로는 전체 암 환자의 80%가 수술을 한다고 보기엔 현저히 부족합니다. 정리하면 암은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암 수술은 모든 환자가 받지 않는다. 결국 암 수술비는 쓸 수 있는 확률이 낮은 특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암 수술비보다 암 진단비가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진단받고 몇 년 뒤에 수술하면요? 암 수술은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걱정이라면 암 수술비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1호종 수술비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암 수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수술을 보장하고 수술이 클수록 보상 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면 개흉, 개복, 개두 같은 큰 수술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회사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비교적 작은 비관혈 수술도 100만 원을 보장해주죠. 보험료는 월 18,179원으로 매년 지급받는 암 수술비보다 조금 비싸지만 보장 범위는 비교가 안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암에만 묶여있는 암수술비보다 1호종 수술비가 훨씬 실속 있는 선택이에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두 번째는 암 입원 일당입니다. 이 특약 이름 구조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하지만 구조를 보면 돈은 나가는데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암 입원 일당은 암으로 입원하면 하루당 정해진 금액을 주는 특약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 여기서 직접 치료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암을 없애거나 암의 진행을 막기 위한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암 수술, 말기암 연명 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형 병원의 암 치료가 바로 이 직접 치료입니다. 반대로 직접 치료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암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돕는 보조 치료예요. 면역력 강화, 통증 완화, 불안, 불면 같은 후유증 치료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런 치료는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약 이름도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인 거죠. 이제 보험료를 볼게요. 암 직접 치료로 하루 입원 시 10만 원 지급되는 특약이 월 11,190원입니다. 이 금액은 암 진단비 1,000만 원의 보험료의 약 66% 수준이에요. 즉 입원 일당으로 진단비만큼 받으려면 하루 이틀 입원해서는 택도 없고 무려 60일을 입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암 입원일 수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으로 갑상선암 평균 2.1일, 길게 봐도 방광암 15.7일, 대부분의 암 환자는 5일에서 7일 이내에 퇴원합니다. 제 지인도 신장암 수술 5일 만에 퇴원했어요. 현실적으로 암이 재발해 여러 번 입원하더라도 60일에서 70일을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암 요양병원의 입원 일당은 하루 2만 원 보장에 보험료가 572원입니다. 이것만 보면 500원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죠? 저도 보험료만 보면 솔직히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약만 단독으로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을 넣으려면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을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하는 거죠. 결국 500원짜리 특약 하나 넣으려고 월 10,000원 넘는 특약을 같이 가져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암 입원 일당을 늘리기보다는 그 금액만큼 암 진단비를 추가하는 걸 추천합니다. 입원 일당은 조건이 까다롭지만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바로 지급되니까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세 번째는 뇌출혈 진단비입니다. 암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질병이 바로 뇌질환과 심장질환이죠. 이 중 뇌질환을 좀 나눠서 보면요, 2025년 기준으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전체 뇌질환 중 8.4%밖에 안 됩니다. 반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57.5%,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이 34.1%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 전체를 모두 보장해주는 특약이 바로 뇌혈관 진단비입니다.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뇌혈관 진단비는 월 12,490원, 뇌출혈 진단비는 월 1,990원입니다. 보기엔 뇌출혈이 훨씬 싸 보이죠? 그런데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전체 뇌혈관 질환 중 8.4%밖에 안 됩니다. 보험료 비율로 따지면 15.9% 수준이에요. 즉 뇌출혈이 올 확률은 낮은데 보험료는 확률 대비 거의 2배나 비싸게 책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는 보통 그보다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뇌혈관 진단비로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보험료는 조금 더 아끼면서 보장 금액은 좀 더 키우고 싶다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같이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특약은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큰 비용을 대비해 주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네 번째는 뇌전증 진단비입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에 순간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발작을 하거나 말이나 행동이 잠깐 달라지는 증상이 반복되는 병이에요.
우리가 흔히 간질이라고 부르는 병이 바로 뇌전증입니다. 혹시 집안에 이런 병력이 있거나 주변에서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다면 혹시 나도 대비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뇌전증의 진단 코드는 두 가지인데요. G40 뇌전증과 G41 뇌전증 지속 상태입니다. 2022년 한 해 발병률을 보면 15만 7,737명으로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 약 12.6%에 해당되는데요.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비율이지만 문제는 역시 보험료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가격을 비교해보면요. 보험료 비율이 약 30.5%나 됩니다. 그런데 발병률은 전체 뇌혈관 질환 중 12.6% 수준이죠. 실제 발병 확률에 비해 보험료가 거의 2배나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뇌전증 환자의 70%에서 80%는 항경련제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나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약물 치료는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 환자 중 약 30% 정도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 수술은 1호종 수술비나 엔대질병 수술비 같은 다른 특약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뇌전증 특약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은 다른 특약으로 충분히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나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5번째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입니다. 심장에는 피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죠. 심장 근육이 빠르게 죽어가기 시작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로 환자 3명 중 1명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5에서 10%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이렇게 무서운 병인데 왜 굳이 이것까지 가입할 필요 없다고 할까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1,000만 원 보장 기준으로 보험료가 2,460원이에요. 겉으로 보면 부담이 적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슷하지만 보장 범위가 더 넓은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예요. 이 특약은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협심증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함께 보장해주는데요. 보험료는 1,000만 원 보장 기준으로 5,310원이라서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약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진단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에 불과해요. 반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커버하는 보장의 범위는 57.44%를 차지하고요. 즉 실제 발병률로 따져보면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비는 보험료가 확률 대비 훨씬 비싼 셈이죠.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주로 2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 두 번째는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술이에요. 이 중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은 이미 수술 특약에서 보장이 되고 혈전용해술도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을 통해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으로 대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발병 확률과 보장 범위를 함께 생각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더 든든합니다.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보장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서 실제로는 더 효율적인 선택인 거죠.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6번째는 심근병증 진단비입니다. 심근병증은 말 그대로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질병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종류로는 비후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 제한성 심근병증 등이 있어요. 보험에서 분류하는 진단 코드로는 I42와 I43에 해당됩니다. 아까 살펴봤던 심장 질환의 분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심근병증은 전체 심장 질환 중에서 2.73%를 차지합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범위는 57.4%였죠. 비교해보면 심근병증은 그 범위가 거의 2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보면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겉으로는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보장 범위가 워낙 좁다 보니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보다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입니다. 심근병증은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약을 잘 챙겨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상황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질환을 대비할 때 굳이 보장 범위가 좁은 심근병증 진단비만 따로 넣기보다는 1호종 수술비나 엔대질병 수술비처럼 여러 수술을 한 번에 보장해주는 특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근병증은 물론이고 다른 큰 질병으로 수술하게 되는 상황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7번째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 진단비입니다. 이 특약은 이름만 봤을 때 중증질환이면 보험금 많이 주나 보다 하고 솔깃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어느 부위냐에 따라 중증질환, 뇌혈관 질환, 산정 특례 진단비, 중증질환, 심장질환, 산정 특례 진단비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비와는 다른 개념으로 약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산정 특례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만든 제도인데요. 치료를 받을 때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90에서 95%까지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급여 항목은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내가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서 100% 내가 내야 하는 부분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에서 말하는 산정특례 진단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산정특례 진단비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만 나오면 바로 나오는 진단비와도 조금 다릅니다. 중증질환자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는요, 뇌혈관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등록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기만 했을 때 매년 나온다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약관상 지급해주는 조건입니다. 약관상 중증질환자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기준을 보면요, 약관상에서 정한 상병 코드에 해당되고 약관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즉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만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도 비슷한 조건입니다. 이건 사실상 진단비라고 하기보다는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와 다른 점이라면 혈전 용해술이 포함된다는 점이죠. 그럼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와 혈전 용해 치료비를 합친 보험료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중증질환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와 심장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의 보장금액 1,000만 원의 보험료는 각각 8,560원, 15,050원입니다. 합치면 23,610원이죠. 그런데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에 혈전 용해 치료비를 더하면 8,980원으로 절반도 안 합니다. 물론 산정특례 진단비가 세부적으로 보면 범위가 조금 더 넓기는 해요. 그렇다고 보험료를 2배나 더 낼 만큼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단비랑 수술비 특약만 잘 조합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8번째는 18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 보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1호종 수술비라는 특약인데요. 수술하는 부위와 방법에 따라 5종으로 나눠서 작은 수술이면 적게, 큰 수술이면 크게 보장해주는 수술비예요. 1호종 수술비는 이 하나의 특약으로 웬만한 수술은 대부분 보장을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2021년에 17종 수술비 특약이 출시됐어요. 그리고 18종, 19종 수술비까지 나왔는데요. 현재는 19종 수술비는 판매가 중단되어 18종 수술비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숫자가 높아져서 더 좋아졌나봐 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8종 수술비는 ADRG 수술 코드 기준으로 총 531개의 수술을 보장하는데요. 600개가 넘는 수술을 보장하는 1호종에 비해 수술의 범위는 좁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병이라도 지급하는 보장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백내장이나 용종 제거 같은 작은 수술은 1호종 수술비가 더 크게 보장을 받고, 반대로 위절제 수술이나 심장 이식처럼 큰 수술은 18종 수술비가 더 크게 보장해 줍니다. 보험료를 비교해보면요, 18종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큰 수술을 더 크게 보장받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차이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죠. 그런데 제가 이 특약을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8종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수술들이 급여로 가능하지만 비급여 수술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만약 정말 필요한 수술인데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이 되니까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9번째는 창상봉합 치료비 특약입니다. 창상이라는 건 쉽게 말해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럴 때 꿰매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봉합 수술을 하게 되면 상해 수술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봉합 수술이 상해 수술비에 포함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바로 근봉합술이나 변연절제술이 있어야 해요. 근봉합술은 상처가 근육까지 닿았을 때 하는 봉합수술이고, 변연절제술은 봉합하기 전에 더러운 상처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이 조건에 안 맞으면 단순 봉합으로 분류돼서 상해 수술비에서는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창상봉합치료비 특약인데요. 근봉합이나 변연절제술이 없어도 보험금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상처 크기에 따라 보험금이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나 목 같은 안면 경부 부위는 3cm 이상, 그 외 부위는 5cm 이상이 되어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보다 작으면요, 아쉽지만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단순 봉합 사고가 다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험료를 보면요, 같은 보장 금액 기준으로 상해 수술비의 76% 수준이에요. 그런데 창상봉합처럼 범위가 좁은 보장치고는 솔직히 비싼 편이죠. 간단한 상처 꿰매는 건 병원비가 크게 안 들고, 큰 수술은 상해 수술비에서 보장하니까 같은 걸 또 가입하는 건 아까운 일이에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마지막 10번째는 질병사망 특약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내가 살아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돈이죠. 저도 혼자 살 때는 사망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사망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특약입니다. 대부분 80세 만기로 가입되죠. 사망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질병사망, 상해사망, 그리고 이 둘을 전부 포함하는 일반사망.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살, 실종처럼 질병상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망까지 모두 보장하는 구조죠. 그럼 여기서 보장 범위가 넓으면 보험료는 더 비싸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료를 비교해보면요,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80세 만기보다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 80세 만기가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정리하면 보장 범위는 질병사망이 더
더 좁은데 보험료는 질병 사망이 더 비쌉니다. 이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가성비로 설명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보험을 보면 질병 사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이전에는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다른 특약을 가입하면 질병 사망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이걸 보험 용어로 연계 특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트로 묶어서 가입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현재는 질병 사망이 자동으로 딸려오는 회사는 없습니다. 즉, 지금 이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과거 구조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고 지금 굳이 유지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10가지 전부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약 하나가 월 10,000원이면 20년 동안 240만 원입니다. 이게 2개, 3개 쌓이면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불필요한 특약 몇 개만 정리해도 보험료는 체감될 만큼 줄어듭니다. 여러분 보험증권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특약 중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가입을 도와준 설계사에게 이 특약 지금도 필요한 건지 꼭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담당 설계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그럴 땐 보험의 친절한 연지씨를 찾아주세요. 과하게 줄이거나 무조건 바꾸는 상담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게 불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은요, 모르면 손해보고 알아도 혼자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보험이 제대로 된 건지 과한 건지 혹시 빠진 건 없는 건지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점검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 또는 위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보험의 친절한 연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